외출 전 날씨 체크를 하면서 온도를 확인하지만 가끔 어떻게 입고 나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죠? 외출 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온도별 옷차림 알려드릴게요. 27도가 넘어가는 날씨에는 본격적으로 민소매를 입을 수 있는 한여름 날씨예요. 민소매 티, 반바지, 민소매 원피스를 추천합니다. 시원한 옷을 입고 수분 보충에도 신경 써주세요. 23도 이상 되면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할 날씨인데요. 반팔, 얇은 셔츠, 얇은 긴팔, 반바지, 면바지를 입으면 되겠습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라면 얇은 카디건 하나 챙기면 아침 저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온도별 옷차림에 있어서 옷을 사기에도 옷을 입기에도 가장 애매한 온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7도와 22도 사이의 날씨에는 너무 두껍지 않은 니트와 카디건, 후드티, 맨투맨과 청바지, 면바지를 추천해요. 반팔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걸칠 카디건이나 얇은 외투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이런 날씨에는 방시마다 아침 저녁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주세요. 간절기 날씨인데요. 본격적으로 겉옷이 필요하답니다. 트렌치코트나 자켓, 야상 등을 걸쳐주세요. 12도에서 16도에는 맨다리보다는 살색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좋아요. 온도별 옷차림의 마지막! 겨울로 넘어가는 6도에서 9도 사이 온도에는 두꺼운 코트와 가죽 자켓을 걸쳐주세요. 이제부터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슬슬 네이도 꺼내 입어볼까요? 5도 미만의 온도에는 패딩과 함께 목도리, 장갑을 착용해주고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유지시켜주세요.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다면 보온 효과는 더 올라간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많으셨죠? 온도별 옷차림을 알아놓고 매일 아침 날씨 체크할 때 도움되기를 바랄게요. 온도에 꼭 맞는 옷차림으로 패션도 챙기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주로 화석연료, 노후된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하는데요. 크기가 머리카락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곧장 폐 속으로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공기질이 나쁠 때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는 지체 시간을 줄이고 집에 돌아오면 필수적으로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청소기 사용보다 물걸레로 청소를 하고 하루 3번, 30분 이상 자연 환기를 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는 자연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시에는 주방 후드 가동과 자연 환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돼지고기의 지방은 녹는 점이 사람의 체온보다 낮아 체내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빼주고 미역 등 해조류에 있는 알긴산 성분과 칼륨은 체내의 중금속과 노폐물,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며 이외에도 미나리 등의 녹황색 채소, 녹차, 등 푸른 생선 또한 체내 미세먼지 배출에 좋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진드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전염병을 옮기는 진드기는 보통 숲이나 들판에 사는 경우가 많고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야생 진드기로 인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259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야생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이나 들판으로 갈 때 긴팔,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에 넣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및 작업 시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 뿌려주세요. 진드기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쫓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돗자리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꼭 털어주고 물로 씻어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야외 활동 시 겉옷이나 가방 등을 풀밭 위에 올려놓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드기가 어느 순간 가방과 옷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야생 진드기가 반려견에게 달라붙어 감염될 수도 있으니 산책 시 풀밭을 피하고 반려견에게는 진드기 기피제를 반드시 뿌려 신경을 써줘야겠죠? 당연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입은 옷을 털고 바로 세탁해줘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감기나 독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로 긴 잠복기 탓에 진드기에 물린 것을 모를 수 있지만 야외 활동을 한 후 2주 내에 독감 증상 발생 시 진드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예방하는 백신이나 치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두 진드기 조심하고 즐거운 야외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봄이지만 마치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는 만큼 식중독도 조심해야겠죠? 기상청에서는 특히 올 초봄과 여름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중독 발생 증가 추세는 한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식중독 예방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손 깨끗하게 씻기. 음식을 조리 전 혹은 음식을 먹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기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식중독 예방법이랍니다. 두 번째, 음식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기.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에 식중독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잘 상하지 않는 음식이더라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에 음식 오래 보관하지 않기. 1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자라는 균이 있어요. 이뿐 아니라 냉장고 안에서 번식을 중단했다가 냉장고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번식을 시작하는 균도 있답니다. 즉,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안전한 음식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냉장고 안에는 오염이 의심되지 않는 신선한 음식만 넣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주세요. 네 번째, 음식을 해동할 때 전자레인지 이용하기. 꽁꽁 얼어있는 음식을 냉동실에 꺼내서 해동시킬 때 날이 더워지는 시기에는 자연 해동보다는 되도록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주세요. 한번 해동시킨 음식은 이미 오염된 것일 수도 있어서 다시 냉동실에 넣는 것도 위험하니 삼가주세요. 다섯 번째, 음식은 익혀 먹고 조리도구 소독은 철저히. 물은 꼭 끓여 먹고 음식은 꼭 익혀 드세요. 되도록 날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황색포도 상구균 같은 경우 100도에서 1시간 이상 팔팔 끓여야 없어질 정도로 뜨거운 열에 아주 강해요. 이 때문에 오염이 예상되는 도마나 칼 같은 조리도구는 깨끗이 끓여서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식중독 예방 5가지 지켜서 미리 식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봄,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과유불급, 물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오늘은 물 중독과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물 중독이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세포가 팽창해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붓게 되고 혈액 중 나트륨 이온 농도가 저하되는데 이 상태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즉, 물 중독이라고 해요. 물 중독의 증상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단계, 가벼운 피로감이나 부종. 2단계, 두통, 구토 증상. 3단계, 경련, 혼수 상태, 성격 변화. 4단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 혹시 내가 물 중독에 걸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든다면 손가락으로 팔을 꾹 눌렀다 뗐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손가락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물 중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가장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올바르게 마시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1시간에 최대 200ml 정도씩 나눠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조금만 마시면 화장실에는 자주 가겠지만 나트륨 혈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한답니다. 하루에 사람이 마셔야 할 정해진 물 권장량은 없다고 해요. 평소 무엇을 먹는지, 몸집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마셔야 할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고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만 2천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자원 재활용 함께 해주세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라고 불리는 행정복지센터. 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네 소식을 얻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 활용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버리지 마세요. 교환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쓰시는 리모컨 장난감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 다 쓰시면 10개 가지고 오시면 한 세트로 바꿔드리고요. 수은 전지 제외하고 크기 종류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건전지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폐건전지 속에는 인체 해로운 납, 순,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속에 그대로 매립하거나 생활 폐기물에 넣어 함께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꼭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폐건전지를 모아서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가 2개 들어있는 한 세트로 바꿔준다고 해요. 단 수은전지는 제외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폐형광등 3개를 가지고 오시면 두루마리 한 롤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LED나 백열 등은 제외됩니다. 폐형광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되셨죠? 폐형광등 속에도 인체 해로운 물질들이 많아서 마구잡이로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폐형광등 속 수은이 인체에 노출되면 기억장애와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깨지지 않은 상태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폐형광등 3개를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시면 두루마리 휴지 한 롤로 바꿔드린답니다. 다 드시고 난 우유, 두유, 종이컵을 씻어서 말려서 펴서 가지고 오시면 1kg당 휴지 2롤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로 우유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유팩을 펼쳐서 잘 씻고 말린 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세요. 우유팩 1kg당 두루마리 휴지 2롤로 바꿔드립니다. 우유팩뿐만 아니라 두유팩, 종이컵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티끌모아 태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보세요. 단, 씻지 않은 지저분한 팩은 안 된다고 하니 꼭 깨끗하게 씻은 후 말려서 가져와 주세요. 버리기 까다로운 쓰레기들을 모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도 지키고 생필품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생활 속 꿀팁 꼭 챙겨주세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라고 불리는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양한데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버리지 마세요, 교환하세요에서는 폐건전지, 우유팩, 폐형광 등을 가져오면 생필품으로 교환해드리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럼 또 하나의 버리지 마세요, 교환하세요를 알려드릴게요. 불법 광고지는 크기에 따라 돈으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만 가능하시고요.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지를 가져오면 돈으로 교환해줍니다. 크기에 따라 명함형은 한 장당 3원, 중형은 한 장당 10원, 대형은 한 장당 20원으로 교환해준답니다. 불법 현수막은 사진을 촬영하고 수거해 올 경우
장당 1,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거리를 더럽히는 불법 광고지도 치우고 돈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겠죠? 단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만 가능하며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 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어요.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데요. 고혈압의 관리는 올바른 혈압 측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측정을 해서 고혈압 관리해주세요. 알고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가정에서 구입하기 부담되는 가정용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강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 이용해보세요.